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밌고 색다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이라는 겁니다. 사실 군사 이야기를 하면 무섭죠. 여기 보면 위협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 많은 사람들 또 뭐 이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6.25라는 것을 경험한 분들, 실제 전쟁의 공포를 느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참 많은 분들이 그러한 전쟁의 공포를 실제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편해, 나는 평화롭지 못해, 이런 어떤 일상에서의 평화롭지 못함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평화롭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없을까요? 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젊은이들, 특히 20대 30대, 뭐 제 딸도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만은 벌써 이 젊은 세대들이 뭐랄까요, 직장에 대한 고민,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포 세대, 뭐 5포 세대, 뭐 M포 세대에서 뭐 벌써 포기를 하고 이렇게 사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못 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은 왜 무슨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 질문의 첫 번째가 우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분란된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고 또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군사 문제에서 시작된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저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반도 땅이, 이 땅에 분단된 이 땅에 세종대왕께서 돌아오셔서 뭐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로운 땅을 만들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분단된 땅, 전쟁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리고 냉전으로 아직 둘러싸이는 이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고 여러분들 삶에서 평화로움을 찾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군사 문제인 것이죠,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군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북한의 군사 문제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롭고 또 위협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생활로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오늘 북한 군사에 대한 어떤 강의를 좀 이야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잘 아는가, 북한의 군사를 얼마나 잘 아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제기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 제기에 남한 중심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8년 국방백서상에 있는 북한 군사 지휘도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거에 대한 김정은의 국무위원장이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위원회는 어떤 것이고 그 밑에 총정치국, 인민무력성, 당정군사위원회, 이런 어떤 북한의 군사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휘체계를 만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맞고 틀리고 떠나서 이것이 북의 어떤 군사 지휘체계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인민무력성이다, 여기 끝에 있는 인민무력성이다라고 이게 동일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인민무력성이라고 했지만 며칠 전에 이제 이 북한이 인민무력성의 이름을 국방성으로 이름을 또 바꿨어요. 사실요. 제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고사령관 또 총참모부는 우리가 말하는 합참이라고 하는 실제 군사력을 담당하는 군사기구고요. 우리하고는 우리가 없는 또 특이한 정치적인 기구, 총정치국이라고 하고 있는 어떤 또 특별한 기구가 또 있습니다. 위 앞에 보시면 이런 정치국은 이런 북은 어떤 이 군이 당의 사상들, 정치적인 어떤 그 지휘 통제를 하고 정치의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고 이런 것을 관장하는 또 정치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내에 갖고 있는 기무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조직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에서 가장 높은 조직, 군내 조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총 정치국이 제일 높죠. 이러한 것들이 왜 제가 남한 중심적 오류라고 했냐면
우리가 통상 대통령 밑에 국방부가 있고 국방부 밑에 합참이 있고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개념을 갖고 그대로 북의 지휘 체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가 있지만 북한은 어떤 국가보다는 당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 중심에 대한 또 실제적으로 북한군은 소위 말해서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이거든요, 사실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그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표현이 아니라 이해가 부족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협상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확한 말이니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들었던 건데요. 북의 군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뭐 이걸 뭐 주종론으로 이야기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잘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의 상당 부분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북은 앞서 전 사회가 군사화되어 있고 또 군사주의와 병영국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군사의 우선적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북한의 이 체계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보면 조국 건설의 선도자, 그다음에 조국의 수호자, 사회주의 정계 건설의 돌격대. 이 세 가지 소위 말해서 어떤 당적인 측면, 사상적인 측면과 또 국토 방위의 측면과 또 한편으로 보면 경제 건설의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요. 대단히 보면 정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총정치국 사상적인 측면이에요, 사실요. 사상적인 측면에서 조국 건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북한군 자체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것보다 더 먼저 생겼어요, 사실은요. 이 근원 자체를 북한의 김일성이 만주벌판에서 뭐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이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세우기 이전에 당과 함께 세워진 것이 이 뭐랄까요 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북한의 군은 국가가 아니라 당을 수호하는 그다음에 북한의 최고 권력들 수령을 수호하는 어떤 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이 국토방위 또는 뭐 국가방위 뭐 국방이라는 의무에 있어서의 소위 말해서 군사력의 의미, 진짜 실제 군사력의 의미는 북한에서는 총참모부, 이 조국의 수호자라는 이 개념으로 갖고 있고요. 북한의 군은 대부분 어쩌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군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북한에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에 뭐 엄청나게 많은 건설, 실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북한에 뭐 많은 빌딩들이 생겨지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들, 그다음에 심지어 뭐 스키장도 만들고 있고요. 다 여러 가지 건설 활동을 하고 있죠, 북한이. 이런 건설 현장의 대부분들을 누가 만들고 있냐? 민간인들이 아니고 바로 군인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북한 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또 뭐랄까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경제건설 돌격대. 그래서 북한은 앞서 말씀드린 요약을 하면 단순히 국방이라는 의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총참모부, 전쟁을 하는 아니면 작전을 하는 이런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과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루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적인 차원, 당중앙 군사의 당적이라는 차원에서 오는 것과 실제 군사적인 차원, 그다음에 국가적이라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축이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당정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요. 그래서 이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의 군사 체계를 이해할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와 같이 대통령 밑에 국방부가 있고 국방부 밑에 합참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정군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맞다가 아니라 북은 최고 뭐 유지도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김정은이겠죠, 현재. 이 김정은은 당위원장이자 군사위원장이고 최고사령관이고 국무위원장입니다, 사실요. 이 위원장이 동일한 임무 사이에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당적인 차원에서 정적인 차원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정치국 이 라인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일 높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국가가 제일 높지만 이게 제일 높고 이것에 의해서 국무위원회와 이것들이 실제 지도를 받고 실제 작전을 하는 것은 이 최고 작전사령관 밑에 총참모부 라인이. 그다음 앞서 말한 국방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무위원장 밑에 국무위원회와 이 라인에 연결된 인민무력선. 이번에 이제 국방
북방성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삼선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 지휘 체계를 이해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병진 노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병진 노선 이야기를 하면 통상 많은 분들이 뭐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 이야기하는데요.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하면 병진 이거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방과 경제를 같이 발전시키는 것을 통상 병진 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말하는 병진 노선은 1962년에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공시가 된 것은 그거보다 늦은 66년 이후에 됐지만 실제 62년에 발표된 병진 노선이 국방경제 병진 노선이지만 실제 이 국방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같이 가겠다는 병진이 아니라 이때 발표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를 조금 약간 발전을 더디게 하고 조금 약간 잡아둔 상태에서 국방을 먼저 발전시키겠다,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바로 50년대 이어서 60년대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게 있습니다. 실제 유형적으로 군사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병력이죠. 군인들 숫자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냐? 군대 숫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기죠. 바로 군사력이라는 것은 병력 수와 바로 무기인데요. 북은 1953년도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누가 있었냐? 소위 그 당시에 중국군이 중공군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57년에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무기는 뭐냐? 러시아 그 당시에 구소련제 무기들을 받아 쓰고 있었죠. 무상으로.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중국과 소련의 어떤 그 갈등의 이런 문제 때문에 무상 원조가 또 안 되고, 그래서 196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군도 다 빠져버리고 또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의 무상 원조도 중단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뭐랄까요, 병력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해졌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또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우리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거기에 어떤 두려움을 가졌던 북한의 그 당시에 김일성이 일단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일단 살고 봐야 된다. 국방을 먼저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제가 북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돈이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쉽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썼으면 1년에 예산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중에 통상적으로 중국과 소련 그것 때문에 한 6, 70을 소위 북한 주민들 생활을 위한 경제 발전에 썼다고 한다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정말 6, 70, 더 많은 숫자를 국방을 위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인원들을 군인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그 당시 이런 얘기 실제 나온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 잠시 허리띠를 졸라매라라고. 그때 이제 이야기한 게 북한이 지하전도 많고 또 중공업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군수공업이라고 하죠. 이 군수공업을 먼저 발단해서 그것을 통해서 민수로, 소위 말해서 인민경제로 발전시키는 이런 어떤 경제 개발을 만든 겁니다. 그때 나온 게 바로 4대 군사노선이라고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인민의 무장화를 하고요, 또 정군의 간부화를 하고 또 요새를 하고 정군이 현대화하는 이 과정에 4대 군사노선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북한이 1960년대 초반 62년대 국방경제 병진 노선을 통해서 실제 경제를 약간 스톱시킨 상태에서 국방에 올인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북한 경제를 또 북한 사회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헐벗게 만드는 대단히 어떤 실패작 같은 이제 국가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김일성 시대에 앞서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경제 병진 노선이 62년대에 아주 국방적으로 극단적으로 자원의 배분이 있었다면 김정일 시기에 와서는 조금 그래도 약간 그래도 우리가 너무 경제에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성군경제라는 노선을 펼쳤습니다. 김일성 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죠. 이것을 극복했던 게 사실 어떠면 김정일이 극복했던 게 바로 군이었거든요. 마오쩌둥이 이야기하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다 없더라도 군 권력만 잡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그 당시에 김정일이 그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군부를 틀어진 겁니다, 사실요. 그래서 군부를 틀어져서 정권이 망하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름을 지은 것이 성군 정치. 그러니까 군이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군을 앞장 세움으로써 군 따라 배우게 해라라는 것이죠, 사실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성군 정치에 대한 오해가 이런 겁니다. 성군 정치라는 게 마치 뭐 군인이 구테타를 해서 군인이 정권을 잡고 뭐 이 허수아비로 뭐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군 정치는 이 정권을 당 차원의 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군을 활용했다고 보시는 게 낫죠. 좀 더 강하게 활용하고 군을 전면에 내세워서 인민들한테 군을 따라 배우게 하고 군 봐라 이 어려운 시기에 군이 얼마나 저렇게 하고 있냐 이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성군 정치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시겠죠. 예.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년대 이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을 갖고 김일성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경제 정책을 해왔던 거죠, 사실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정권적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결국 독재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근근히 이어졌지만 이것을 극복을 해서 다시 경제로 터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못 잡은 거예요, 사실요. 그 당시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는 뭐라 그럴까요? 통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요. 인민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예. 그만큼 뭐랄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제 가능했지만 사실 이제는 그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가 발전한 거죠. 사실 북한 사회도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나 바로 김정은 시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김정은 시기에 2013년, 18년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것이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 그리고 결국 2018년에 새로운 전략 노선에서 이제 우리는 병진 노선을 결속하고라고 북한이 이야기했는데 결속했다는 것을 끝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종결하고 이제 새로운 전략 노선이 경제 중심의 전략 노선으로 건너간다라고 2018년 발표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방을 다 접고 경제로 투입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갖고 있던 약 60여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군사 우선의 체제를 계산하면서 이제 서서히 경제로 터닝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국방에 대한 중요도는 여전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런 것들이 2018년에 있고 지금까지 있으면서도 여전히 북은 새로운 군사 무기 그다음에 핵무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변화들 북한이 과거 이제 정리를 하면 한 60년 전에 자신들의 어려운 어떤 군사력 그다음에 남북한의 어떤 경제력의 어떤 그렇게 격차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방 우선, 군사 우선, 중공 우선의 어떤 정책을 우선해서 이것을 돌파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경제적인 실책이 이어졌고 그것이 고난 행군을 거치면서 김정일 시기까지 왔지만 결국은 북한 사회의 뭔가 변화 때문에 이것이 핵무력 또 어떻게 보면 핵무력을 가졌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는 경제로 터닝하게 되는 이러한 시기의 변화가 북한의 어떤 뭐랄까요? 통치 방식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국방 정책의 변화 큰 틀에서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있었던 소위 말해서 4대 군사노선과는 또 다르게 그렇게 최신의 돈 적게 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자 정치 사상적으로 너희는 강해야 돼.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깨끗해. 이게 뭐냐면 북한 군인대가 예전에는 이제 뭐랄까요 외화 사업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희는 그런 것들 외화벌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것을 내가 돌리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 또 군이 모범이 돼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법의 강화. 그러니까 전법이라는 것은 그거죠. 조금 무기가 부족하고 이러다 전술 전법으로 인해서 극복하려는 전법 그리고 다병종의 강조화. 이게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병종 그러니까 현대화된 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대화된 무기와 현대화된 군, 그러니까 콤팩트, 작지만 효과적인 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체가 뭐냐면 비용을 경제로 돌림으로 생길 수 있는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은 좀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군사력은 과거에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고 더 강력한 자위력을 가진 북한군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또 밖으로도 보여주는 거죠. 감히 나를 손대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상의 무장을 강화하고 실질적 훈련하고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바로 핵무력이라는 것과 선별적 재래식 현대화죠. 과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사력이라는 건 두 가지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죠? 군사력이라는 것은 바로 많은 병력을 갖고 있고 또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 군사력이 최고다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옛날같이 옛날 전쟁 시기죠. 옛날 막 마주쳐서. 근데 지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누가 총 들고 뛰어다니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심지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병력이 엄청나게 많고 또 탱크나 뭐 이런 것들 같은 재래식 무기가 많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멀리서도 탄발 탁 쏴버리고 먼저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정보전 이런 것들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북은 두 가지입니다. 핵무력이라는 것을 계속 질량적으로 양적으로도 많이 만들고 또 질적으로 높이는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해하면서 바로 재래식 무기도 과거와 같이 병력을 많이 하고 뭐 탱크 같은 걸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콤팩트하지만 임팩트 있는 작지만 효과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무기 체계들, 어떻게 보면 그게 돈이 안 든다는 건 아니지만은 돈을 적게 쓰면서도 그냥 한 칼 할 수 있는 이런 정갈의 꼬리와 같은 이런 무기 체계를 만들겠다를 보시는 것 같이 정말 이 군자리 혁명 정신이라는 군자리라는 게 북한의 군수공장 6.25 때 있었던 군수공장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이 정신을 가지고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자기식만의 어떤 군사 타격수단,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핵뿐만 아니라 핵 말고도 선별적으로 아주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다양하고 효과가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현대에서 만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억지와 전술적 억지를 배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전략적 억지라는 것은 사실 큰 그림입니다. 전술은 작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리적으로 꼭 따지는 건 아닌데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면 미국하고 상대하는 거라고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술적이라는 건 한반도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전략적 응징이라면 대미적 위협에 있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소위 핵 같은 것들이죠. ICBM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가면서 전술적으로 한반도 영역에서 한반도 영역에 있는 주한미군이나 우리 군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두 가지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략적 억지, 응징 억제와 전술적 억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이런 적으로 북한이 이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의 변화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있었던 군사의 어떤 그 강화가 갑자기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또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터닝이 일어났던 것은 경제 때문이거든요. 경제를 발전 이때까지 이제 한 50년 동안 국방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걸 갖고 국방이 우선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죠. 그것을 이제 소위 북한 주민들도 용인을 안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정말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용인을 하고 덮어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토크빌의 역설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토크빌의 역설이가 되어 있는데 토크빌은 19세기 초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정치가입니다. 이 토크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절대적으로 빈곤이 있는 사람들, 배를 고른 국민들은 딴 생각을 못해. 먹고 살기 바빠. 그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봉기를 한다든가 불평불만을 할 수 없어. 먹고 사는 사람이 바빠. 그런데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극복되고 나면 다른 생각이 나는 거야. 소위 우리가 머리가 좀 튄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나는 다른 것도 갖고 싶은데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 대통령이든 그 정치 체제의 수반이든 아니면 그 정치 체제가 아니면 정부가 그 인민들이나 그 시민 사회가 갖고 있는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 이상의 그 바램을 잘 도닥거리고 그것을 잘 만족시켜 주거나 갭을 줄인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라 하죠. 그냥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안착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그 갭이 하면 불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하드 랜딩, 유혈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쭉 보면 실제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아주 못 살고 뭐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극빈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있는 분 보면 지금 20년, 30년 뭐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내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고 있지만 인민들이 소위 말해서 북한 그 아프리카의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도망다니기 바쁘고 다른 나라에 가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되게 되면 사실 그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요. 평가가 여러 개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토크빌 역설에 하드랜딩, 소위 말해서 정말 유혈혁명이라는 것을 경험한다고 저는 봐요. 바로 뭐냐? 우리가 1953년도에 6.25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는 그 당시에 각 160개국 중에서 159등 1인당 국민소득이 채 70불이 되지 않던 최극빈국이었어요. 그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전후 극복을 하고 산업화 경제화를 거치는 이 과정을 20년 동안 거쳤던 거죠. 20, 3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희생도 있었을 것이고 그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식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을 했었어요. 자, 그렇게 극복을 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980년부터 87년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 사회가 저희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민주에 대한 열망이었던 거죠. 결국 그 민주에 대한 혁명들, 민주혁명이 1987년도 민주혁명까지 80년부터 87년까지 해서 우리가 결국은 민주라는 가치를 우리가 쟁취했던 겁니다. 사실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바로 아주 못 살 때는 우리가 뭐랄까 생각지 못했던 바로 민주에 대한 어떤 것들을 80년대에서야 쟁취하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떨까요? 북한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4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300불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거의 4만 불 세자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사실요. 그런데 이 1인당 국민소득 뭐 기껏해야 1,000불 넘은 게 뭐 대단하고 하지만 대단합니다. 사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 기본적으로 어떤 이 시민이 어떤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분출되는 시점인 거죠, 사실요. 나는 그냥 정말 극빈해서 먹고 살기 급해가 아니라 다른 생각이 나는 시점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핸드폰 같은 정보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물론 거기에 또 장마당이라는 거, 북한도 500개 600개 장마당이 있는 거죠. 정보가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 예전같이 통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과거에 배우신 분들의 뭐 5호 담당자니 뭐 아우지탕 뭐 이런 얘기 들으셨겠죠. 북한이 과거 같이 그러한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통제 체제, 감시 체제가 북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것 때문에 물론 핸드폰과 장마당이 우리하고 다른 통제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그렇지 않. 사회는 이젠 과거와 같이 완전히 통제된 사회에서 묶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북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면 하드랜드로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의 지도자라면 김정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군사 체제로 가실 겁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지만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최고 소위 말해서 북한에서는 뭐 오류를 할 수 없다는 수령이 저렇게 머리를 숙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는 다른 김정은 식의 통치 방식이 나타나고 있고 그 통치 방식의 중심에는 뭐냐? 바로 토크빌의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인민들 내부적과 외부적 위협의 압박보다는 소위 말해서 북한의 이런 변화들 어떻게 보면 2018년에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온 것은 제재에 굴복하고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 변화의 흐름 그 속에서 인민대중제주주의 인민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터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 바로 근본적으로 군사적인 것들에 대한 과도한 군사주의를 터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북한의 정책적 변화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때까지 있었던 군사 중심 노선이 결국은 성군도 삭제되고 군사 우선전이 경제 우선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정책도 바뀌고 있고요. 외교안보 정책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원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나 이런 쪽만 양자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상당히 다변화되고 국제사회 보편성을 강조하는 어쩌면 정상적인 보통국가의 역할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북한의 정권 김정은 정권의 통치 방식과 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뭐 성공하냐 실패하냐 문제는 다음의 문제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은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드렸는데요. 이 보시면 2016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를 합니다. 1980년대 제6차 당대를 하고 36년 만에 당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요. 당대라는 것은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만 뭐 중국을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당대 북한에서 있어서 북한은 당국가 당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대가 최고의 어떤 결정기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지 못하면 정권이 사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1980년부터 30년 동안 김일성 시기를 거쳐서 김정일 시기까지 못했음에도 견뎠던 것은 결국은 김일성, 김정일이 갖고 있던 독재 그리고 성군이라는 그다 비상위 시기죠, 그죠?
그 고난의 행군 이 시기에 어떤 말할까요 그 시기에 어떤 특이한 방식으로 극복을 해왔던 거예요 사실 근근히요. 그러나 김정은 시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의 기간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2016년부터 2021년 북한은 이미 2021년 1월 달에 당대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언해서 이 5년의 기간 동안 북은 바로 5차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 5개년 전략을 통해서 북한이 발전하겠다고 만들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간 중에 단순히 경제 발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안보적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요. 예. 그래서 안보의 위협을 해소하기 자기들 말로는 그러니까 이게 국방의 문제 해소하고 또 경제적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두 마리 토끼 중에서 무엇을 먼저 잡았느냐 바로 안보의 토끼를 먼저 잡은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말까지 바로 핵 개발을 완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15형이라는 ICBM을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터닝을 해서 우리 뭐죠? 2018년부터 회담에 나오게 되고 경제 바로 그해 4월 달에 새로운 전략노선 경제규제으로 터닝하게 된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과정 중에 2018년과 2019년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만큼 가장 지름길이 뭐였냐면 북미 관계였거든요. 북한이 미국으로서 갖고 있던 제재 이런 것들 쉽게 풀어지면 이거는 금방 가는데 이걸 못 간 거예요 사실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순간에 못 갔기 때문에 결국은 2020년 한 해를 뭐랄까요 정면 돌파전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대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북한의 국가 전략 노선이 경제로 바뀌면서 타이 군사주의가 되면서 실제 군인들이 군사 훈련장이나 군 시설들이 실제 인민 경제 시설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기에 보여 있는 갈마 반도, 소위 원산이죠. 이게 원산 갈마 해안의 대단한 지금 관광 특구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2, 3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포병이 훈련하는 포병 훈련지였어요. 또 실제 한북 경평 중평리에 있는 이 여기 이제 보이시는데 이게 어디냐면 사실은 비행장이에요. 비행장. 북한의 AN2기라고 특수 훈련하는 애들이 쓰는 이제 작은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특수 비행장입니다. 이 비행장을 얼마 전에 뭐로 바꾸냐? 소위 채소를 기르는 온실로 타입바꿈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타입바꿈 하는데 누가 만들었냐 이거를 실제 이민들 북한 주민들이 가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군사 시설을 이렇게 바꾸어서 소위 북한 주민들 인민들한테 소위 준 것이 누구냐? 실제 그 부대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넘긴다는 거죠. 사실요. 인민군대 경제 현장에 계속 투입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온천지구 관광 발전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군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실제 북한이 신년사에도 나왔지만 군수공장에서 민수용품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군수공장에서 군수품을 만들고는 있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는 아니지만 북한이 수해에 이번 여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해를 해결하는 대책회의라고 국가급 대책회의라는데 그 소위 말해서 정군 지간회의 같은 걸 모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당장 군사위원회를 소집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 소위 말해서 국무위원회나 이런 를 소집하겠는데 우리로 치면 국방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정군 지휘관을 소집해서 정군 지휘관들한테 야 수해 현장 너희들이 책임져 이렇게 지시한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 군사위원회라는 것을 지시를 소집해서 이 수해 현장을 군이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복구하는데 투입해라 책임을 져라라고 지시를 하는 정도로 해서 이 북한군의 경제적 역할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역할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핵무력 운영 전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북극성 그다음에 이건 북극성 이제 SABM에서 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ICBM 특급들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무기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재래식 무기인데 이번에 특히 이제 여기 보이는 장면들은 앞서 보였던 이 장면과 이 장면들은 지난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10월 10일 날 있었던 퍼레이드에 있던 사진을 그대로 보이는 이때는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정말 구식 이런 장비들 하나도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신형 장비들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거는 지금 북한이 화성 16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어떻게 보면 이 크기가 보면 한 22, 3m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제일 큰 ICBM이요 사실요. 미사일이라고 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런 미사일을 실제 가지고 나왔고요. 물론 뭐 앞에 뒤에 보는 이것들이 실제인지 모형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충분히 개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어떤 북극성 2형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고체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신형 탱크도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우리로 치면 뭐 K9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움직이는 포죠. 움직이는 포.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사거리가 한 400에서 600km 되는 소위 말해서 탄도미사일. 자, 숏니 짧은 한반도 영역에서 짧은 어떤 미사일들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미사일들을 계속적으로 발사했죠.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뭐 옆에 있는 작은 삽에 정교하게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회피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뭐 삼축 체계라는 회피 체계, 그러니까 사전에 타격을 하고 디펜스하는 막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거 해봐야 우리 이거 너희는 뭐 쓸모없어. 우리 이거 너희 공격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무기 체계들을 무력화시키면서도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무기들을 보여줌으로써 대외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말일까 위협 압박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대내적으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민들한테 걱정하지 마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열심히 건설하고 경제 발전에 매진해 이런 어떤 대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면서 북한이 갖고 있었던 기존에 갖고 있던 군사 우선주의, 체제화된 군사주의를 경제로 터닝하기 위한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결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쟁이, 한반도의 군비 경쟁이죠. 사실 무기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사실 1년에 50조가 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무기를 만들고 있죠. 사실요.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북에 상응하는 또 우리의 안보를 최소한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우리의 그러니까 굳건한 국방력으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경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어떤 북의 어떤 이런 무기 체계와 이런 군비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안보 딜레마, 서로가 서로의 안보 딜레마는 결국 한반도의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기는 게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서울의 모습과 평양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1953년도 전쟁이 끝난 서울과 평양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시 우리 땅에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지금 이 53년도의 모습보다는 더 참혹한 모습 이 땅에는 누구도 승자가 없는 공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이 땅에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북한의 군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은 북한의 군사를 이렇게 막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무기를 만들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적절한 우리의 군사력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어떤 미래 평화가 있고 통일이 있다고 선치더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주변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은 분명히 갖춰야 됨이 마땅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전쟁 때문일까요? 전쟁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들, 이 위협이 이 평화를 잠식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옛날에 평화의 모든 것들이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평화롭지 못함은 전쟁을 넘어서서 전쟁도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비전통적인 안보, 환경, 코로나, 인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가 북한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평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쟁과 증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평화의 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지난 100여 년 이상 우리의 평화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타자의 타국에 의해서 결정했던 시절을 버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